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운 게 무슨 학력이라든가 경력 그런 걸 가지고 어렵다 싶다, 무슨 미적분을 푸는 식으로 어렵다 싶다가 아닙니다. 자기의 인내력이 버텨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끝까지 존버정신이 뭔지 모르는 분은 스폰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존버정신을 가지고 버티면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빈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자유를 얻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독립사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화계를 강타하고 있는 영화가 있죠. 뭐죠? 명량.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명량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강의를 했더라고요. 2012년 10월인가 12월인가 강의를 했더라고. 그런데 그 전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당해서 이제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삼도 수군 통제사, 지금 같으면 해군 총사령관을 이등병으로 강등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원균이라는 분이 조선 수군을 지휘하는데 완전히 일본에 패해가지고 거북선은 다 부서지고 우리 판옥선 한 150척 침몰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수군 2만 명이 전사해버려. 그리고 원균도 도망가다가 일본 사무라이에게 맞아 죽어. 그러니까 원균 장군이라고 하기도 좀 힘들지만은 그 양반 일생을 보면 도망만 다녔어요. 계속 도망만 다니다 결국 도망다니다 죽었어. 그 당시 팔도 도원수를 하고 계시는 권율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가서 외선을 맞아서 싸우라고 지시를 하는데 안 싸워. 그러니까 원균을 불러다가 곤장을 쳤어. 곤장을. 이놈아 나가서 싸우라는데 뭐 꾸물거리고 있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라 도망가다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도망가다가. 그래가지고 판옥선 12척이 남았어요. 판옥선. 그러니까 거북선은 다 침몰해버리고 판자로 만든 배 판옥선 12척이 남았다고. 그러게 되니까 그 당시 임금님이시던 선조, 우리의 참 조상 임금님이시지만은 나는 그 영감탱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순신을 그때나 놔줘. 지금 수군 수만 명이 다 전사해버리고 몇 명 남았냐? 120명. 120명 남았어. 120명. 그리고 배 12척, 판옥선 12척, 거북선은 한 척도 없고. 그때야 이순신을 다시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선조 임금님이 이제 약간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 영감탱이가 생각해보니까 한심하거든. 그 당시 일본이 몰고 온 군함은 333척이에요. 우리는 12척. 그리고 그 뒤에 일본에 포진하고 있는 군함은 1000척이에요. 근데 우리는 12척, 판자배 12척. 아무리 이 무능한 영감탱이라도 1000척하고 12척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그 계산을 했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수군 해체해가지고 권율 장군 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밀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예요? 해군을 없애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께 장계를 올립니다. 보고서를 올려요. 그 장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금신 전선 상유시비.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도 신에게는 군함 12척이 있사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12척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는 또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은 300척
가지고 있어요. 그 300척하고 12척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 살기로 싸우면 살고 요행이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병법에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중국의 옛날 병법을 다 보신 거예요. 병법에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곤에서 탈출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필사즉생. 죽을 각오를 사고 싸우지 않으면요, 그 빈곤이라는 놈이 워낙 강적이어가지고 잘 항복을 안 해요. 그렇게 싸워야 돼.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이 양반이 쓴 책이 캐피탈 인 더 21st Century,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한 700페이지가 되는, 지금 우리나라 서점에 나와 있어요. 영어로 된 건데 원래 불어로 된 걸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 한글로 번역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금년 가을에나 나온다고 그러면 책이 워낙 크니까. 근데 그 책이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수십만 부가 팔려나갔거든요. 그러면 학자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문 경제학 서적이에요. 제가 읽어봤는데 전문 경제학 서적인데도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사본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케티는 무슨 책상에 앉아서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고 세계 지금 유수한 20개 나라야 200년에서 300년 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걸 결론적으로 말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간단해요.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자는 점점 부유해지고 노동을 가진 자는 점점 가난해질 것이다. 이것은 21세기에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는 앞으로도 개선되기는커녕 더 심화될 것이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자본을 갖지 못하면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놈의 정책이 언제 시행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런데 생일에 잘 먹으려고 한 달 굶었더니 죽더라고. 그 정책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다 죽어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자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과거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에는 자본의 개념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 자본이라고 했던 것은 경제자본입니다. 경제자본은 우리가 화폐로 환산할 수 있는 자본이에요. 예를 들면 현금이나 예금이나 주식이나 유가증권이나 또는 건물이나 땅이나 또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특허권이나 또는 이 판권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제자본이에요. 이런 것들은 쉽게 화폐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자본을 갖는 것이, 경제자본을 갖는 것이 최종 목표지만은 그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경제자본을 갖기 전에, 특히 오늘날 지식경부화 시대에서는 자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확대되기 때문에 다른 자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예요. 제가 가끔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부모로부터 강남에 상가 빌딩을 하나 상속을 받으셨어. 상가 빌딩 한 20층짜리를 하나 받으셨어. 그러면 여기 이게 복잡한데 앉아 계시겠어요? 안 앉아계세요. 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그 상가라는 건물이 생산활동을 하도록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본이 생산활동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안 오셔도 주머니에 매달 돈이 들어와. 그렇죠? 제가 아는 지인에게 물어봤어. 강남에 있는 빌딩에 몇 층을 가지고 있대. 몇 층인지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지금 많이 가르쳐 주면 또 거기 가서 또 물어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야, 그 한 층 임대하면 한 달에 임대료 얼마 받아? 그랬더니 9천만 원. 엊그제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20층이면 얼마인지 계산하지 마세요. 신경질 나니까 계산하지 마시라고. 그게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자는 점점 부유해지고 자본을 갖지 못하고 노동만 가진 자는 그 모양 그 꼴일 것이다. 그런데 20세기에도 그
갭은 점점 벌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만 가진 사람이 굶어 죽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고 부의 증가 속도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과거에 부자 3대 못 간다 그랬죠. 그것은 거짓말. 지금 옛날에는 맞아요. 옛날에는 맞지만 지금은 3대 가면 더 부자 된다예요. 왜? 자본을 물려받으면 더 부자 돼요.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님 조부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자였어요. 만석군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들 이병철 회장 그 부친보다 더 부자 됐어요. 그렇죠? 그 아들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보다 몇 배 부자예요. 3대 가면 망하는 게 아니고 자본을 물려받으면 더 부가 늘어나요. 다시 말하면 노동만 가진 사람이 부를 축적하는 속도보다 자본을 가진 사람이 부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런 말이에요. 빠르다. 그러니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 피케티의 이 책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난리 법석을 치고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도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말이. 그러면 분명히 어떤 자본주의 역사는 계속 바뀌어오기 때문에 바뀔 텐데 자본주의 스트림이 흐름이 바뀔 텐데 언제 그걸 기다리냐 한 말이에요. 그거 기다리다가 목 빠져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려면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가가 50세부터 500만 원씩 연금을 준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 연금이라는 것은 자본입니다. 왜? 자기가 젊었을 때 축적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는 게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50세부터 1년에 500만 원의 연금을 준다. 그러면 그 자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생활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지금.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이라는 게 키 큰 놈 짧은 이불 덮는 거하고 똑같아서 발을 덮으면 가슴이 나오고 가슴을 덮으면 발이 나오고 지금 그 모양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이불이 뭐예요? 자본이에요. 이불이라는 건 자본입니다. 자본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자본의 개념이 굉장히 확대됐고 학자들도 경제 자본보다 이 자본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돈을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렇다면 이것은 부모 탓할 것도 아니고 자기 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뢰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트러스트. 신뢰를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본은 생산성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 누가 생산성이 높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높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도 그 사람의 신용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생산성이 높다요. 만약에 내가 원청 기업이라고 합시다. 누구에게 하청을 주겠냐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청을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다른 물적 자본과 똑같은 자본이다. 그런데 지금 학자들은 물적 자본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 정중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중 회장님이나 두 분 다 우리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킨 거인입니다. 거인들이에요. 정말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 좀 끔찍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병철 회장님은 잘 거론이 안 돼. 정중 회장님이 자꾸 거론돼. 그 이유는 이병철 회장님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원래 부자였어. 원래 부친이 부자였다고. 만석군 부자였어요. 그런데 정중 회장님은 소 2마리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쌀 자전거 배달꾼 그거 했죠. 쌀 자전거 배달꾼. 그런데 남들은 한 가마 싣고 다닐 때 정중 회장님은 2가마 싣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쌀집 주인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건설 현장 근로자, 노동자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학력도
초등학교 졸 이거밖에 안 돼요. 이병철 회장님은 일본 와세다 대학교. 그러니까 그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키가 팩 죽어. 나는 와세다 못 나왔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초등학교는 대충 다 나왔거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자꾸 거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했다. 정주영 회장님이 경제자본 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뢰, 신용이 있어요. 신용. 믿을 수 없는 놈은 같이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사업은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인간은 한 번 신용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그 사람하고 거래를 안 하니까. 그러면 신용 또는 신뢰라는 게 뭡니까? 생산성을 발휘한다. 예. 자, 신뢰는 생산성이 있어요. 바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 자본과 노동이 결합할 때 생산이 나옵니다.